9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요. 지구는 우리 공동의 재산이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의 그 주요 쟁점이 원인이 탄소의 과다 배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재사용하든지 흡수하는 탄소 중립이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의 해결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탄소의 이중 얼굴이니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의 이중 얼굴에 대한 것인데, 탄소는 생명을 살리는 탄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구를 죽이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탄소를 공업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우리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의 영향을 입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탄소는 이런 유기물, 광합성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란 포도당이란 유기물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의 산물인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면 이제 석유라든지 뭐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화석연료인데 이런 그 화석연료를 가지고 각종 플라스틱을 만들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탄소 문제뿐만 아니라 그 플라스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폭넓게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원소가 바로 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와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제가 식물 시간에 설명을 했다시피 이 탄소는 생물과 대기 사이에 그 순환, 그러니까 뭐냐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생물 속으로 탄소가 들어오죠. 포도당으로. 포도당이 CHO, 그러니까 C6에 H12, 그 다음에 O가 또 6, 이렇게 된 것이 포도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C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소는 생물 속으로 들어오면은 생물을 살리는 건데 또 대기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이 이산화탄소가 입속으로 들어와서 식물의 입속으로 들어와서 이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물과 대기 사이에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0.03%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생물체 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다시 이게 분해가 돼서 탄소로 이산화탄소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생물 중에 일부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화석 연료로 저장이 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면은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기계 장비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써 탄소 균형, 이 순환의 균형이 무너져서 탄소 순환의 균형이 무너져서 지구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생명원소로 바꾸는 능력이 식물 엽록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식물 시간에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포도당이 탄소 6개와 수소 12개, 산소 6개가 거꾸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배출해 이 반대로 가는 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가면 빛 에너지에 의해서 합성이 된 거죠.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빛광자를 따서 광합성. 그래서 생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숲을 잘 가꾸면 탄소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브라질에 있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많은 그 밀림들이 현재 훼손되고 있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앞에 설명했었죠. 지구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식물이 남조류가 남조세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녹조라떼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녹조도 녹조.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얘들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아까 뭐죠? 산소를 배출해내잖아요. 이렇게 광합성하면 산소를 배출해내요. 그럼으로써 지구에 산소를 많이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산소가 지구상에 이제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탄소의 그 원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구를 살리는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유용하게 사용되지만은 이것이 이 공기 중에 과다 배출됐을 때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도 지구에 대단히 큰 재난이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이 사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 빙하들이 녹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북극에 있는 곰들이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콘센트 코드를 뽑는 그런 그 상징을 갖고 있는 이 사파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 전체의 위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지구의 경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시민 단체들이 이 탄소 중립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제가 다 설명했던 건데, 이런 탄소가 과다 배출됨으로 인해서 탄소 순환의 균형이 깨지니까 지구촌에 이런 폭우라든지 홍수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대로 지금 탄소의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저감하지 않으면 지구가 이제 홍수로 인해서 물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문명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숲을 없애고 거기에 택지를 만든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에 자꾸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도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있게 접근해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을 겪지 않는가 하는 과학자들의 그 경고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경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금년 초에 텍사스의 기록적인 한파, 텍사스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이번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져서 석유가 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또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또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팬데믹 위험, 이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다 하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별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일정 지역에 살 수 있는 어떤 면적 이런 것을 우리는 생태 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차 시대 탄소 발자국과 생태 발자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가 2개나 필요할 정도로 많은 그 생태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는 8월 1일에 생태 용량 적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2개 필요한데 우리는 2개 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한국은 생태적으로 이런 그 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숲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속하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생태 영향을 초과를 하고 있죠. 그 외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데는 우리보다 좀 더 뒤에 포함이 되고요. 베트남이라든지 뭐 자마이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12월에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 용량을 적게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간단히 말해서 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만큼을 우리가 다시 흡수를 하든지 나무를 길러서 아니면 이만큼만 배출했으면 또 그 나머지만큼을 우리가 뭐 재사용을 하든지 어디다가 저장해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죠.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는 1.5도라는 데 있어요. 1.5도. 제가 이제 기후변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파리 국제 그 기후변화 협약, 신규 협약이라고 그랬죠. 파리 협약에서 그 국가별로 NDC라는 게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NDC의 국가적인 목표를 강화해서 이제 최근에 설정을 했죠. 그래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생 전략 이런 것도 수립을 했고요. 이런 걸 수립을 했는데 1.5도시로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려면 이 탄소 중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030년이고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우리가 이런 그 탄소 저감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난화는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이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 1.5 억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크는 CO2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자, 카본 내추럴을 줄이자는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석탄은 탄소 의존 사회예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전환 사회로 바꾸자 이 말이죠. 이것은 탈 3번이에요. 탈탈탈로 바꾸자. 석탄으로부터 탈피하고 내연기관 탈피하고 플라스틱으로 탈피하고 전부 다 탄소를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석탄 왜 줄여야 되냐? 이게 화석 연료죠. 발전 시설에 굉장히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여기 보시면 석탄 OECD 평균에 거의 2배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연 가스는 조금 줄어듭니다만 그렇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력의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탄소가 들어가지 않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이런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친환경 탄소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죠. 뭐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뭐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는 아예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라든지 이런 차는 이제 앞으로 지구에서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탄소 중립 생존의 의무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을 계기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선언도 하고 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탄소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발표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죠. 에너지를 쓴 만큼 발생한 탄소를 제거해서 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중에서 온실가스라는 게 반드시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 메탄이라고 해가지고 메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냉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분해되지 않고 뭐 거의 100년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출량 감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탄소 중립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출량만큼 탄소를 흡수해서 그것을 제로로 만든 거, 영어로 넷 제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자동차, 비행기 여기에서 이렇게 21만 천만큼 배출을 했으면 21만 천만큼 숲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이렇게 탄소를 흡수한다든지 배출을 적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중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전 세계에서 70여 개 국가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는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은 심지어 뭐 이 탄소 중립 도시를 실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한 친환경 그 체험 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인 자동차 대리점의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력 발전이나 식당 이런 여러 가지 투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용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출근하면 20분 걸리는데 자전거로 출근하면 10분이면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 출퇴근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는 자전거 전용길이 있고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률이 62%나요. 출퇴근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총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되게 생산량이 늘면은 에너지 사용량도 이렇게 늘어나야 정상인데 줄어들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마이너스 38% 줄어들었죠. 물 소비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이렇게 70%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자전거 도시 덴마크 코펜하겐의 탄소 중립이 인류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팔고 이미 이제 세계는 탄소 경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A라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은 이만큼 그 보장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만 배출을 하고 이만큼의 여유량이 생겼다면 이 여유량만큼은 탄소 거래소에 내요. 그러면 요것이 그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체에서 이걸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탄소를 사고 파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탄소 거래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게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2050년도 탄소 중립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4월 23일 날 유엔에 가서 기후정상회의 화상으로 NDC 국가 탄소 저감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는 10개 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징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도가 돼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법까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100이라고 해서 그 2050년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기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 1월까지 구글이나 애플, GM,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죠. 이케아, 세계적으로 284개 다국적 국가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SK가 최초로 여기에 가입을 했고 하나 큐셀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에 선언을 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데 점차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100이라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체들이 이렇게 R10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이유가 결국은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업체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고 이걸 잘못하면 금융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어떤 기업체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가 결국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금융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SG라는 게 있어요. ESG.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ESG 이게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시사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ESG는 그동안에 기업체가 뭘 했어요? 기업체는 이익이 중요하죠. 이익.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서 어떤 산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 목적이에요. 기업은.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체가 돈만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그 기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 이가 environmental, 그래서 environmental에서 환경이에요. 친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 탄소 저감 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각종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는 뭐 본사 건물이 있으면 본사 건물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의 개선, 윤리 경영이죠. 윤리 경영. 이건 거버넌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업체의 뭐 회장 위주로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책임 경영, 소셜이죠.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t, 그래서 ESG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 경영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그래서 뭐 또는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고용 평등, 뭐 다양화 이런 것들이 ESG의 그 기본 3요소예요.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고 세계적으로 이제 뭐 심지어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가 지금 개발돼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미국의 케이프 에어라는 곳에 9인승 전기 비행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탄소 시멘트가 굉장히 건축재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레이 수소는 뭐냐? 우리가 지금 수소 자동차라든지 수소 연료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그레이 수소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이게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수소는 친환경이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은 여기에서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저장을 하는 거지. 포집이라는 게 잡아내서 이걸 저장하는 거죠.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수소라고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수소는 그린 수소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력,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물을 사용한다든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CO2를 발생하지 않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수소, 녹색 수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청정 연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색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탄소를 이제 전반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상세 배출한 만큼 다시 다른 데 사용하든지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분야에 사용하든지 이렇게 없애는 것이죠. 이것도 탄소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숲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아까 탄소 어떤 거래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탄소 어떤 그 감축 옵션을 추가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방편으로는 이제 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산림 조성인데 산림을 많이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것이고 탄소 격리라는 게 일종의 이제 탄소를 어떤 토지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시적인 본질 것이 있지만 탄소를 이렇게 간단히 예를 든다면 어떤 저장 탱크 같은 데 저장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임시 방편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 재개는 CCS가 카본 캡처 앤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레이지죠. 그래서 탄소를 포집 잡아내서 저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보다는 CCS 여기 SU가 있는데요. 여기는 유틸리제이션이에요. 활용한다는 거죠. 저장도 하고 활용도 한다.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연구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CCS라든지 CCU 요즘은 CCSU라고 표현합니다. 저장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런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이용해서 탄소를 저장하든지 또는 지구 온도를 낮추는 알베도 제가 설명드렸죠. 하얀색의 경우에 흡수를 적게 하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낮춘다겠죠.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하는 숲을 많이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저장한다든지 이런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의 어떤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로 조작해 지구 온난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새로운 용어죠. 지오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제가 첫 번째 강의 소개 시간에도 말한 바가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을 가지고 도시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생활 인프라를 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오래된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데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열을 적게 하는 냉난방 장치뿐만 아니라 그 보온 장치를 잘 만들어서 에너지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또는 크림 팩토리, 그러니까 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이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녹색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탄소를 어차피 저감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탄소의 중립인가 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추진 전략으로서 3+1 적응,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그 기회죠,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제도, 녹색기금, 이런 것들, 녹색금융을 만들어서 탄소를 저감하는 노력에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민간 합동, 특히 2050년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어요. 이때는 추진 전략으로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금년 9월 24일 날 제정을 했어요. 일부는 내년에 시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2050년 탄소 중립과 환경,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 전략, 중장기 원칙 감축 목표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겠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녹색 경제, 녹색 산업, 녹색 현형,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기후 위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법제화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가면 모두 다 좋은 것 같지만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 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참여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법 체계,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 국가 전략이 확정이 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서 발표하도록 돼서 2030년도까지 그런 그 감축 목표가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이걸 이제 그 서울의 그 노들섬에서 국가 탄소 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추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차 시에서 탄소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세계적인 어떤 추세들은 어떤 것이 있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